새벽 2시,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순찰함의 선체를 부드럽게 때리는 잔물결 소리만이 길고 규칙적인 숨소리처럼 나지막하게 반복될 뿐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짙은 먹물을 머금었고 반쯤 가린 다른 야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순찰함 갑판 위 해양경찰대원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어둠을 지키고 있었다. 바다의 밤이 주는 적막함은 그들에게 익숙했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달랐다. 기이한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도는 듯했다. 평소 인근 어선들의 위치만 간간히 보여주던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진동하며 이상한 녹색 신호를 포착했다. 그 점은 천천히 움직였다. 육지로 향하는 것도 먼 바다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목적 없이 빙빙 맴돌 뿐이었다. 마치 영혼 없는 배 한 척이 어둠 속을 부유하는 유령선처럼. 순찰함 함장인 박민준 경정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오랜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원들에게 명령했다. 목표에 접근한다. 신호등 켜고 확성기 준비해. 그 명령에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탐조등이 켜지며 어둠을 갈랐고 정체불명의 선박을 향해 정지 신호를 보냈다. 확성기에서는 신원과 항해 허가를 묻는 공식적인 호출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멈추기는커녕 길이 15m 남짓한 그 배는 잠시 휘청이더니 도주를 시도했다.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고 파도가 세차게 부서졌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갑자기 엔진 소리가 뚝 끊겼다. 다시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순찰함이 즉시 접근했다. 탐조등 불빛이 짙은 어둠을 뚫자 갑판 위에 서 있는 3명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방금 죽음을 목격한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민준 경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냐? 이 배는 어디서 왔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선장 김동철, 나이 48세, 부산 출신. 2명의 선원은 각각 포항 출신의 이진호와 목포 출신의 최현우라고 했다. 그들이 내민 항해 허가서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숫자와 글씨가 문질러져 있어 마치 일부러 고친 흔적이 역력했다. 갑판 위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몇몇 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박민준 경정은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냉동 어창을 확인해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굳게 닫힌 강철문으로 향했다. 2명의 대원이 앞으로 나아가 무거운 잠금 장치를 풀었다. 강철문이 옆으로 밀리자 귀에 거슬리는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평소의 신선한 생선 냄새가 아니었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기묘한 향이었다. 그 냄새는 마치 부패한 얼음과 그보다 훨씬 끔찍한 무언가가 뒤섞인 듯 했다. 몇몇 대원들은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다. 그들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손전등 불빛이 어창 안쪽을 비추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얼음 사이사이에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가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었다. 단순히 해산물을 담기에는 지나치게 큰 봉지들이었다. 마치 미스터리한 벽돌처럼 차갑고 말이 없었다. 한 젊은 대원이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접이식 칼로 봉지 한쪽 끝을 그었다. 불과 몇 초 만에 고요했던 분위기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변했다. 찢어진 검은 비닐 너머로 사람의 손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창백하고 뻣뻣하게 얼어붙은 손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다른 봉지가 열렸다. 그리고 또 다른 봉지가.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생선이 아니었다. 해산물도 아니었다. 젊은 여성들의 시신이었다. 죽은 채로 억지로 몸을 웅크린 채 마치 화물처럼 쌓여 있었다. 총 17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부는 푸르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빛이 없었다. 눈은 차가운 영혼 속에서 감겨 있었다. 바다 위에서 어떤 위협도 익숙하게 마주하던 대원들은 이번만큼은 굳어진 턱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침묵했다. 갑판 위의 공기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마치 숨을 쉴 때마다 슬픔이 폐부로 밀려드는 것 같았다. 박민준 경정은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 있었다. 감정을 억누른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더 이상 어선이 아니다. 영혼으로 가득 찬 배다. 즉시 전 구역을 봉쇄한다. 누구도 드나들 수 없다. 즉시 본부에 보고해. 무전기에서 다급한 소리가 울렸다. 긴급 보고가 경북경찰청으로 전송되었다. 불과 몇 분 만에 특별수사팀 구성이 결정되었다. 그날 밤 고요한 포항 앞바다에서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막 열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들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악몽이었다. 한편 항구에서 멀지 않은 한 어촌 마을에서는 강노인이 평상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다. 멀리서 순찰함의 탐조등 불빛이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것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평소 순찰함은 조용히 지나가기만 했는데 오늘 밤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해변에서 본 그 불빛이 훗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양경찰대원들에게 밤이란 보통 파도와 별, 그리고 바람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바다의 어둠 뒤편에 인간이 동족을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다루는 현실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선박 업무이 아니게 되었다. 훗날 작전명 924N으로 알려질 대규모 수사의 서막으로 변했다. 대한민국 해역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인신매매의 실체를 벗겨낼 작전의 시작이었다. 새벽의 바닷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다. 차갑지만 여전히 동해 특유의 짭짤한 향을 머금고 있었다. 해양경찰 순찰함은 이제 막도주를 시도했던 미스터리한 선박의 측면에 완전히 밀착해 있었다. 거대한 탐조등이 배의 구석구석을 비추자 갑판 위의 세 남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은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몸은 계속 떨렸다.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했다. 박민준 경정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 사이로 힘차게 울려 퍼졌다. 손 내려. 움직이지 마. 어순찰대원들은 신속하게 총을 들어 올렸다. 만약의 저항에 대비한 자세였다. 하지만 세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뻣뻣하게 서서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 중 희끗희끗한 머리에 약간 살집이 있는 남자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김동철입니다. 이 배 선장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목이 졸린 듯 쉬어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검게 그을린 피부의 남자가 더듬거리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이진호입니다. 포항에서 왔습니다. 가장 젊고 갸름한 얼굴에 초조함이 역력한 남자는 그저 최현우입니다. 목포에서 라고만 중얼거렸다. 박민준 경정이 손을 내밀어 선박 서류를 요구했다. 김동철은 재빨리 낡은 비닐 파일에 담긴 항에 허가서를 꺼냈다. 박경정이 파일을 열어 꼼꼼히 살폈다. 그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다. 몇몇 부분에 잉크가 문지른 것처럼 번져 있었고 그 위에 새로운 글씨가 덧씌워져 있었다. 선박 등록 번호 또한 조악해 보였다. 다른 대원들이 선체를 확인했다. 보통 선명하게 적혀 있어야 할 식별 번호가 희미했다.
마치 일부러 지운 것처럼. 이 모든 정황은 의심을 더욱 키웠다. 박민준 경정은 김동철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 서류도 구분 못할 줄 알았나? 이 배에 실린 게 대체 뭐지? 김동철은 당황하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냥 냉동 생선입니다. 경정님. 저희는 작은 어선이라 다른 사람이 잡은 걸 맡아서 옮겨주던 것뿐입니다.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 없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이진호는 선장의 말을 뒷받침하려는 듯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가장 어린 최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순찰함 갑판 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직감은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민준 경정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는 죄를 지은 자들이 보통 짧고 서두르는 대답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검색팀 준비. 지금 당장 냉동 어창 내부를 확인한다. 그의 앞에 서 있던 세 남자는 즉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김동철이 반쯤 앞으로 나서며 막으려 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경정님. 그냥 시장에 내다 팔 생선입니다. 지금 열면 얼음이 녹아서 물건이 상합니다. 그 말은 의심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박민준 경정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의 눈을 응시한 뒤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2명의 대원이 즉시 강철 어창문으로 돌진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이제 더욱 심하게 떨고 있는 세 남자를 엄중히 감시했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렸다. 갑판 위의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김동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진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최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강철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기이한 냄새가 곧바로 코를 찔렀다. 그들이 주장하던 신선한 생선 향이 아니었다. 몇몇 대원들은 반사적으로 반걸음 물러서며 팔로 코를 막았다. 그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심장이 외치는 듯했다. 대체 이 배에 무엇을 싣고 있는 거지? 왜 저 세 남자의 얼굴은 저토록 겁에 질려 있는가? 박민준 경정은 가슴속의 불쾌감을 억누르며 몸을 고추세웠다. 그는 곧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정말로 손전등 불빛이 어창 안쪽을 비추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저 기이하게만 느껴졌던 밤은 이제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불법 조업선으로 의심되던 배는 얼어붙은 얼음층 뒤에 가장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이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거대한 비극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무거운 강철문이 이제 활짝 열렸다. 기묘한 냄새와 뒤섞인 차가운 공기가 더욱 짙게 피어올라 목구멍까지 찔러왔다. 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곧 밝혀질 진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박민준 경정은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손전등 불빛이 어창 안으로 향해 마치 작은 산처럼 쌓인 얼음 덩어리들을 꿰뚫었다. 얼음 더미 뒤편으로 여러 개의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가 보였다. 겹겹이 쌓여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단순한 어획물이 아닌 것처럼. 젊은 대원인 윤 상사가 긴장된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허리에서 접이식 칼을 뽑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심스럽게 봉지 하나에 칼끝을 찔러 넣고 살짝 찢었다. 다음 순간 순찰함 갑판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찢어진 틈새로 사람의 손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뻣뻣하고
푸르스름하게 창백한 손. 얼어붙은 손가락은 더 이상 생명이 없었다. 윤상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배에 있던 모든 이가 얼어붙었다. 오직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마치 바다 스스로가 애도하는 것처럼. 몇몇 대원들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입을 막았다. 박민준 경정이 앞으로 나아가 그 신체 일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전부 열어. 그의 명령은 밤을 가르는 천둥 같았다. 두 번째 봉지가 열렸다. 그리고 세 번째 봉지가. 웅크린 자세로 얼어붙은 젊은 여성들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좁은 공간에 억지로 밀어넣어진 듯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눈은 영원한 침묵 속에서 감겨 있었다. 갑판의 분위기는 슬픔의 바다로 변했다. 폭풍우와 밀수꾼, 심지어 해적까지 상대하는데 익숙했던 대원들은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다. 하나씩 어창에서 봉지가 끌려 나왔다.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숫자는 17에서 멈췄다. 17구의 젊은 여성 시신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다. 생명 없는 화물처럼 쌓여 있었다. 그들은 아직 살아 웃고 꿈을 꿔야 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소리 없는 차가운 육신뿐이었다. 가장 어린 선원이었던 최현우는 갑판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였다. 이진호는 떨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직이 중얼거렸다. 선장 김동철은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모든 기력을 잃은 듯 먼 곳을 응시했다. 박민준 경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밤 이 나라의 바다에 어두운 역사가 새겨지고 있다. 그는 배 옆에 늘어선 대원들을 바라보며 떨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얼굴들을 누구도 잊지 마라. 그들은 숫자가 아니다. 인간이다. 한 고참 대원인 강하사는 젖은 눈으로 시신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집에 있는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의 딸을 떠올렸다. 만약 저 시신 중 하나가 자신의 딸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한편 멀리 포항항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육지의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을 것이다. 저 바다 한가운데서 17명의 생명이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대원들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안전선을 설치했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죽음과 뒤섞인 차가운 냄새가 계속 코를 찔러 그날 밤을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끼게 했다. 박민준 경정은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 배 전체를 봉쇄한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본부에 연락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해. 오늘 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밀수를 훨씬 뛰어넘는 거악이다.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긴급 보고가 경북경찰청으로 전달되었다. 갑판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몇몇 대원들이 강인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참았던 흐느낌 소리만이 들려왔다. 모두의 마음속에 큰 질문이 떠올랐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누가 감히 인간을 내다버릴 수 있는 차가운 화물처럼 다루었는가? 이 그날 밤 포항 앞바다는 마침내 드러난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던 어선은 사실 17명의 젊은 여성의 영혼을 싣고 있던 죽음의 배였다. 대원들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임무가 단지 바다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빼앗긴 생명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것임을 알았다. 갑판 위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탐조 등은 여전히 열린 검은 비닐봉지들을 비추며 얼어붙은 젊은 여성들의 시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나긴 침묵이 감돌았다. 오직 바다 소리만이 반복될 뿐 마치 자연 스스로가 통곡하는 듯 했다. 박민준 경정은 굳건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격렬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대원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그는 그들이 바다에서 온갖 위협과 위험에 익숙한 강인한 사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무기나 거친 파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와 마주한 것이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즉시 이 배의 모든 접근로를 봉쇄한다. 허가 없이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그 지시는 즉시 이행되었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안전선을 설치하고 배의 구석구석을 확인했으며 3명의 선원이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엄중히 감시되도록 했다. 선장 김동철은 갑판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이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최현우는 여전히 떨며 이따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 중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무전기가 다시 살아났다. 박민준 경정은 마이크를 잡고 가슴은 무거웠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긴급 보고를 했다. 본부, 여기는 순찰함 남해 1호. 신원 불명의 어선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된 17구의 여성 시신을 확보했다. 긴급 상황이다. 즉각적인 지시와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 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심각했다. 메시지 수신. 즉시 선박을 확보하고 모든 선원을 구금하라. 경북경찰청 수사팀이 이동할 것이다. 오늘 밤부로 특별작전을 개시한다. 작전명 924N 그 암호명을 듣자 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특별작전 암호가 단순한 위반이 아닌 중대 사건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즉,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대규모 수사의 일부가 된 것이었다. 박민준 경정은 주위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오늘 밤이 그동안 바다 뒤에 숨어있던 범죄 조직이 드러나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는 또한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인간의 목숨을 팔아넘기는 자들과 맞서야 할 것이다. 그 분주함 속에서 몇몇 대원들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까부터 시신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강하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희생자들과 비슷한 나이의 딸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심장이 떨렸다. 마치 눈앞에서 딸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는 듯했다.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너희들을 위해 우리가 정의를 찾을게 한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본부에서는 긴급 보고가 즉시 경북경찰청으로 그리고 경찰청 본청으로 전달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리고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날 밤 여러 경찰서와 해경초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시간이 이미 늦었지만 모든 시선은 이제 포항 앞바다에 떠있는 배에 집중되었다. 그 미스터리한 배는 이제 공식적으로 주요 증거물이 되었다. 그 안에 있던 시신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거대 범죄의 말없는 증인이었다. 대원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이 이 나라 인신매매의 어두운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육지에서는 해안가에 사는 몇몇 어부 가족들이 평소와 다른 순찰함의 불빛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젯밤 그물을 깁던 강로인은 다시 해변가에 섰다. 멀리서 순찰함이 평소보다 오래 멈춰 서서 바다를 향해 날카로운 불빛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무슨 일이지? 그는 곧 바다에서 나올 소식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순찰함으로 돌아와 박민준 경정은 그날 밤에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육지에서 팀이 도착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방심하지 마라. 3명의 용의자는 계속 감시한다. 기억해라. 그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길게 느껴졌다.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불어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불타올랐다. 그들은 이 임무가 더 이상 바다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인간애를 위한 사명이었다. 그리고 작전명 924N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자 범죄 조직을 파헤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포항 앞바다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대규모 작전의 탄생을 목격했다. 슬픔의 이야기와 함께 정의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포항의 막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어젯밤 바다에서 체포된 3남자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시내 거리는 시장으로 어획물을 실어 나르는 생선 장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경찰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 견고한 건물은 이제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죽음의 배가 품고 있던 미스터리가 풀릴 장소였다. 3사람, 선장 김동철, 이진호, 그리고 최현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실로 끌려갔다. 밤새 잠을 못 자 헝클어진 얼굴과 퀭한 눈. 그들은 차가운 쇠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무자비하게 비추고 있었다. 조사실은 간소했다. 나무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램프 하나가 전부였다. 반대편에는 진지한 얼굴의 평상복 차림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벽이 모든 사람을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다. 조사를 이끌도록 지명된 수사팀장, 한태석 반장이 단호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3남자를 잠시 쳐다본 후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알고 있나? 대답은 없었다. 김동철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진호는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고 최현우는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다. 한 반장은 말을 이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어젯밤 당신들 배 어창에서 17구의 젊은 여성 시신이 발견됐어. 한두 구가 아니라 17구야. 우리가 책임자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김동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반장님. 그냥 화물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냉동 생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진호는 그 말을 뒷받침하듯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반장님. 저희는 그냥 평범한 어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물을 맡기면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는 그냥 선장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투는 너무 서둘렀다. 경험 많은 한 반장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길고 빠른 변명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그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정말 몰랐다면 왜 선박 서류는 위조했고 등록번호는 지웠으며 우리가 어창을 열려고 할 때 왜 그렇게 당황했지? 그 질문은 그들을 강타했다. 김동철은 침묵했고 얼굴에 땀이 흘렀다. 이진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최현우는 무언가를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한 반장은 더 차가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17명의 목숨은 작은 일이 아니야. 그들은 물건이 아니라고. 사람이야. 모른다는 변명 뒤에 숨을 수 있을 것 같나? 법은 속일 수 없어.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압박감 가득한 순간들을 따라 선명하게 들렸다. 김동철은 침착해 보이려 애쓰며 자신의 손을 꽉 쥐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진호는 관자놀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가장 어린 최현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른 수사관이 현장 사진이 담긴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열려있는 검은 비닐봉지 사진,
희생자들의 창백한 얼굴 사진, 어창 사진. 파일이 책상 위에 놓였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씩 펼쳐졌다. 이걸 봐. 이건 생선이 아니야. 사람이라고. 너희 동생들과 비슷한 나이야.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도 있었을 테고. 그 가족들 앞에서 너희가 정말 그냥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나? 최현우는 흘끗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입술이 떨렸다. 그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김동철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 압박감에 최현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 반장은 김동철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선장이고 제일 나이가 많아. 모든 항해의 위험을 알아야 했어. 변명으로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마. 김동철은 심호흡을 한 후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반장님. 어떤 사람이 중요한 화물이라고 맡겼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해산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한 반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돈. 항상 돈이지. 인간이 언제까지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넘길 건가? 최현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의 몸이 떨렸고 손에 땀이 찼다. 그는 책상 위의 희생자 사진들을 보다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한 반장은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그 젊은이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이 터져나올 때까지는 시간 문제였다. 조사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세 남자는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계속 지켜보았다. 바다의 밤은 얼어붙은 시신들을 드러냈다. 이제 조사실의 낮은 거짓말의 껍질을 벗겨내고 있었다. 진실은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얀 불빛이 세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희생자들의 사진은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김동철은 고개를 숙였다. 이진호는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다. 최현우는 계속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막힌 듯 했다. 한태석 반장은 그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오랜 압박감을 견딜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법이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최현우에게 더 오래 머물렀다. 최현우는 감히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갑자기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더 커졌다. 조용했던 방은 이제 더 이상 짐을 짊어질 수 없는 한 젊은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더는 못 참겠어요. 반장님이 그의 목소리는 터져나왔고 숨이 막힐 듯 했다. 그 모든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건 저희 계획이 아니었어요. 김동철이 재빨리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눈은 최현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최현우는 이제 상관하지 않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그의 말이 터져나왔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반장님. 이 모든 걸 그 여자가 꾸몄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고미란이라고 불렀어요.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그 이름이 공중에 떠 있었다. 무겁고 의미심장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본 후 즉시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 반장은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고미란이 누군데? 최현우는 눈물을 닦고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희생자들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가 저희한테 연락했어요. 해역 밖으로 옮겨야 할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했어요. 화물부터 얼음, 심지어 약까지 전부 그 여자가 준비했어요. 저희는 그냥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받았지? 한 반장이 차갑게 물었다. 3억 원이요, 반장님. 한 번 항해에 최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김동철이 끼어들려 했지만 한 반장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조용히 해. 지금은 당신이 말할 때가 아니야? 최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게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고미란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그녀가 전화번호를 줬지만 신원 없는 대포폰이었어요.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한 반장은 다른 수사관에게 그 세부 사항을 기록하라고 신호했다. 전화번호, 이름, 작업 방식. 모든 정보는 더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이진호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정말입니다, 반장님. 저도 그 여자를 봤어요. 배가 포항 근처 작은 항구에 정박했을 때요. 그녀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는 감히 많이 묻지 못했어요. 저희가 아는 건 그냥 선장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었어요. 이진호의 말은 최현우의 증언을 더욱 강화했다. 이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고미란으로 알려진 미스터리한 여성이 배후의 주모자였다. 한 반장은 그들을 하나씩 쳐다본 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17명의 목숨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야 해. 계속 입을 다물면 당신들도 그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게 될 거야.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법이 약간의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지. 최현우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반장님. 고미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제가 말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 반장은 몸을 기울여 최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당신은 여기 있어? 우리 보호 아래에 있다고?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말하는 거야? 계속 침묵하면 더 깊이 빠져들 뿐이야. 최현우의 흐느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책상 위의 희생자들 사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잠긴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그들은 모두 젊었어요, 반장님. 꿈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침묵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공식적인 자백이 기록되었다. 고미란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작전명 924N 수사 파일에 올랐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던 한 젊은이의 입에서 진짜 주모자를 향한 문이 이제 열렸다. 조사실 밖에서는 포항의 해가 높이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건물 안에서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다는 것을 모른 채 평소처럼 활동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수사관들을 인신매매의 어두운 네트워크 속으로 이끌 것이었다. 한 반장과 그의 팀에게 최현우의 눈물은 단순한 죄책감의 표출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 그곳에서부터 진짜 고미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가진 힘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밝혀낼 기나긴 수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경북경찰청은 잠들지 않았다. 수사팀 사무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와 신호지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반복적으로 들렸다. 작전명 924N이 공식적으로 가동되었고 모든 초점은 이제 최현우의 자백에서 드러난 단 하나의 이름, 고미란에게 맞춰졌다. 수사관의 책상 위, 배에서 압수한 낡은 휴대폰이 정밀하게 분석되고 있었다. 최현우에게 연락했던 번호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초기 결과는 그 번호가 신원불명의 대포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추적이 어려운 불법 SIM 카드였다. 하지만 기술팀에게 완벽하게 사라지는 정보란 없었다. 모든 통화, 모든 메시지는 항상 기지국의 흔적을 남긴다. 그날 밤,
기술자들은 그 번호가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위치 기록을 추적하느라 분주했다. 유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분석관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반장님, 이 번호는 포항 일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정확히는 항구 지역과 몇몇 작은 카페 근처입니다. 하지만 마산에서도 신호가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한태석 반장은 그녀의 뒤에 서서 모든 세부 사항을 경청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한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군. 움직이고 있어? 감시를 피하는 데 익숙하다는 뜻이지. 유진은 디지털 지도에 붉은 선을 그리며 덧붙였다. 이 번호의 이동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거의 매 주말 포항의 유흥가 주변에 나타났다가 주 초에 사라집니다. 마치 정해진 일정이 있는 것처럼요. 한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고미란에게 고정된 활동 반경이 있다는 뜻이야. 잠복팀을 보내야겠어. 기술팀이 작업하는 동안 현장 수사관들도 움직였다. 최근 며칠 동안 죽음의 배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항구 주변에서만 도는 소문이었지만 몇몇 어부들은 고급 차를 타고 와서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에 대해 묻고 다니는 한 여자에 대해 수군거렸다. 이야기는 항상 같았다. 높은 급여, 쉬운 일,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 수사관들은 즉시 그 증언을 기록했다. 서서히 고미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희생자들을 꿰기 위해 달콤한 약속을 사용하는 교묘한 인물이었다. 경찰청 회의실에서 한 반장은 팀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이동 패턴이 나왔어. 하지만 아직 얼굴이 없어. 얼굴 없이는 법정에 세우기 어려워. 시각적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계획이 세워졌다. 그 번호의 신호가 자주 나타나는 지점에 잠복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포항항, 유흥가, 그리고 마산으로 가는 주요 도로. 몇몇 수사관들은 배달 기사로 위장했다. 일부는 작은 노점상으로, 또 일부는 카페 직원인 척했다. 모두 고미란의 흔적을 잡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인내심의 시험이었다. 위장한 수사관들은 인파 속에 섞여 피로를 견디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는 척해야 했다. 하지만 그 희생 속에서 작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항구의 한 커피 노점상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이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밤에 자주 와요. 머리는 금발로 염색했고 화려한 옷을 즐겨 입고 항상 흰색 차를 타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미란이라고 부르던데요. 그 정보에 수사관들의 심장이 뛰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며칠 후 마산의 한 길가 카페 CCTV에서 그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2명의 남자와 함께 들어와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그녀가 운전한 흰색 차와 옷차림이 증인의 설명과 일치했다. 한 반장은 그 녹화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이 얼굴이군. 마침내 나타났어. 속삭임 속에서만 불리던 그 사람이야. 바로 고미란이. 하지만 그녀를 체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한 반장은 고미란 같은 여자는 분명 자신을 보호해줄 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잘 알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그녀는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검거 작전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그의 책상에서 한 반장은 그 흐릿한 CCTV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죽음의 배에서 얼어붙었던 17명의 영혼이 정의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고미란은 절대 놓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전히 신호를 추적하는 기술팀의 분주함 속에서 계속되는 잠복 근무 속에서 작전명 924N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희미했던 흔적은 이제 명확한 목표로 변했다. 고미란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조사실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포항과 마산의 밤거리 불빛 뒤에 숨어있는
현실 세계에서 쫓기는 그림자가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 법의학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약품과 소독제 냄새가 냉방장치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있었다. 무거운 철문 뒤 죽음의 배에서 발견된 17구의 시신이 이제 강철 부검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 젊은 얼굴들은 굳어 있었다. 마치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법의관팀은 극도의 정밀함으로 작업했다. 고무장갑이 얼어붙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조용한 소리를 냈다. 모든 상처, 모든 흔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방 밖에서 수사관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부검 결과를 기다렸다. 그들은 이 시신들이 범죄의 장막을 걷어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법의학팀장 최진혁 박사가 검사를 지휘했다. 진지한 얼굴로 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조직 샘플 채취하고 체온 기록해. 손목의 결박 흔적 확인하고 모든 절차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표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그림이 더욱 명확해졌다. 거의 모든 희생자가 좁은 공간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또한 팔에는 주사 자국이 남아있어 사망 전 고용량의 진정제를 투여받았음을 시사했다. 최 박사는 손에 든 긴 기록을 쳐다보았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설명할 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발견되기 23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은 마취제와 신선한 공기가 없는 밀폐된 공간의 조합으로 인한 것입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플라스틱 결박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항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태석 반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의사의 모든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 젊은 여성들이 어두운 어창에 갇혀 약물에 의해 몸이 약해지고 서서히 숨을 잃어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하지만 법의학적 소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17명의 희생자 중 2명은 하복부에 절개 흉터가 있었다. 그 상처는 사고가 아니라 조잡한 수술의 흔적이었다. 마치 내부 장기가 적출된 것처럼. 이 발견에 방은 침묵에 잠겼다. 최 박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수사관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단순한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아니라 장기매매의 희생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조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 말에 모두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 반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토록 거대한 범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맹세했다. 17명의 희생자 중 1명은 비교적 빨리 신원이 확인될 수 있었다.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매화 문신이 있는 소녀였다. 문신은 단순했지만 단서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사진을 찍어 경찰 데이터베이스로 보낸 후 그녀의 신원이 밝혀졌다. 이름은 강서연, 나이 20세, 제주도 출신. 그녀는 한 달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다. 가족에 따르면 서연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일하러 간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그녀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다. 그 소식에 수사팀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이전에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던 이름이 이제 가족과 꿈, 희망을 가진 실존 인물로 변했다. 한 반장은 주민등록증 사진 속에서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서연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픔을 느꼈다. 그는 매일 딸의 소식을 기다리는 제주도의 한 어머니를 상상했다. 전화가 울리기를,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제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가장 고통스러운 소식으로 바뀌었다. 한 젊은 수사관이 나직이 속삭였다. 이 소식을 가족에게 어떻게 전하죠? 한 반장은 돌아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쉬운 방법은 없어.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나아. 그날 오후 서연의 신원 정보가 제주경찰청으로 보내졌다.
그녀의 가족을 방문할 팀이 파견될 것이었다. 법의학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다른 시신들은 아직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흔적, 모든 특징이 신중하게 검사되었다. 최 박사에게 모든 시신은 말없는 증인이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지만 상처와 피부에 남은 흔적을 통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의학팀의 임무는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번역하는 것이었다. 첫날의 부검이 끝났을 때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 박사는 긴 기록을 닫고 한 반장을 쳐다보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건처럼 취급당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떤 자비도 없었습니다. 한 반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의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긴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첫걸음은 분명했다. 고미란을 찾고 이 조직의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밝혀내는 것. 법의학 건물 밖에서는 포항의 도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삶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웃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놀았다. 어부들은 바다로 나갈 배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 17명의 생명은 화려한 삶의 이면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포항의 밤은 평범해 보였다. 주요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했고 카페와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건물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헌소 속에서 작전명 924N 수사팀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지점에 흩어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이제 주요 목표가 된 한 여성, 고미란의 흔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초기 정보는 항구의 증인들에게서 나왔다. 몇몇 어부들은 화려한 차림의 한 여자를 자주 봤다고 증언했다. 머리는 금발로 염색했고 옷은 항상 밝은 색이었으며 시골 사람들 눈에는 띄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녀는 혼자 오지 않았고 때로는 건장한 남자 2~3명과 함께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르는 단 하나의 이름, 미란만 알고 있었다. 그 증언은 팀이 마산의 작은 카페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을 때 더욱 확실해졌다. 그 영상에는 동일한 인상착의의 여성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들어와 잠시 앉아 있다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갔다. 밖에서는 흰색 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상이 약간 흐릿했지만 그 여자가 증인들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한태석 반장은 모니터 화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이것이 속삭임 속에서만 불리던 그 얼굴이군. 마침내 고미라는 더 이상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래서 몇몇 위장 수사팀원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배달기사, 노점상, 심지어 카페 종업원으로 위장했다. 그들은 유흥가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며칠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미란의 습관적인 패턴이 읽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로 밤에, 특히 주말에 나타났다. 그녀가 사용하는 흰색 차는 종종 값싼 노래방이나 작은 숙박업소 근처에 주차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보통 순박해 보이는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했다.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배달 기사로 위장한 수사관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보고했다.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작은 노래방 앞에서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고미란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2명의 젊은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멀리서 지훈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었다. 일은 쉽고 월급은 많고 집에 빨리 돈을 보낼 수 있어 그 소녀들은 솔깃해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얼굴은 새로운 희망을 본 것처럼 빛났다. 그 보고는 한 반장에게 이 패턴이 고전적이지만 치명적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쉬운 일과 높은 급여에 대한 달콤한 약속은 항상 가난한 가정 출신들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더디였다. 현장 정보 외에도 수사관들은 고미란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고미란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거의 10년 전 마산에서 인신매매 사건으로 수감된 적이 있었다. 출소 후 그녀는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고미란은 교활하고 잡기 어려우며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공식적인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화려하게 차려입고 비싼 옷, 명품 가방, 심지어 최신 휴대폰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경제적 배경과 맞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의 생활 방식이 더 큰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의심했다. 어느 날 밤, 잠복팀은 고미란이 포항의 작은 호텔에서 나올 때 선명한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다. 그 사진에서 그녀는 눈에 띄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금발머리는 늘어뜨려져 있었고 입술에는 짙은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다. 그녀 옆에는 건장한 남자가 검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사진은 그녀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강력한 시각적 증거가 되었다. 한 반장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고미란의 얼굴에는 마치 법 위에 있는 듯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그 옅은 미소 뒤에서 한 반장은 잔인함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모집책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을 마치 물건처럼 거래하는 조직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이제 퍼즐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고미란은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포항과 마산 주변에서 살아가며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방패가 되었고 법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 한 반장은 다음 단계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알았다. 고미란은 도망칠 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체포되어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그녀를 밤하늘로 날아가는 새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회의가 거듭되었고 검거 계획이 서서히 수립되었다. 한편 잠복팀은 계속해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고 모든 만남을 기록했다. 이번만큼은 고미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한 사무실에서 한 반장은 고미란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덮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배의 어창에서 얼어붙었던 17명의 영혼은 이제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모자를 잡게 할 것이다. 그날 저녁 포항의 하늘은 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태양은 도시와 넓은 바다를 가르는 산맥 뒤로 서서히 지고 있었다. 거리는 차량으로 가득했고 상점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노점상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그 분주함 속에서 작전명 924N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오늘 밤이 결정적인 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잠복요원의 정보에 의하면 고미란이 시내 중심가의 작은 카페에서 2명의 젊은 여성과 만날 예정이었다. 그 여성들은 경상남도의 한 시골 마을 출신이었다.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희망을 안고 막 포항에 도착한 상태였다. 고미란은 그들에게 높은 급여를 받는 해외 레스토랑 웨이트리스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자고 약속했다. 카페는 소박했다. 노란 불빛 아래 나무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좌석은 이미 위장한 수사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배달 기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광객처럼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문 앞에서 작은 간식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근처 차 안에서 한태석 반장은 통신 장비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팀원에게 목표물을 산채로 잡고 고미란에게 속은 두 여성은 먼저 구출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시계 바늘이 저녁 8시를 가리켰다. 흰색 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췄다.
안에서 밝은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내렸다. 금발머리에 새빨간 입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바로 고미란이었다. 이미 기다리고 있던 두 젊은 여성이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미란은 그들 중 한 명의 어깨를 두드리며 설득력 있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본에 가면 높은 급여를 받는 쉬운 일이 있다고 했다.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라고. 몇 달만 일하면 가족에게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녀들은 믿는 듯 했다. 그들은 이따금 미소를 지으며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미란은 현금 다발을 꺼내 진지함의 표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바로 오늘 밤 자신과 함께 가야 내일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전으로 듣고 있던 한 반장은 짧게 신호를 보냈다. 움직여.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었다. 문 근처에 앉아있던 수사관들이 재빨리 움직여 출구를 막았다. 다른 두 명이 좌우에서 돌진했다. 고미란은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여성 수사관에게 즉시 손이 잡혔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고미란은 높은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해명을 요구하고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 경찰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수사관들의 대열을 흔들지 못했다. 한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젊은 여성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여성 수사관이 다가가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이 안전하고 방금 큰 위험에서 구출되었다고 말했다. 고미란은 계속해서 저항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지만 손목의 수갑은 너무 강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 그녀는 도망칠 틈을 찾지 못했다. 한 반장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것이 안전해진 후 그는 고미란 앞에 똑바로 서서 그녀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또한 그녀의 행동 때문에 17명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고미란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은 단지 중개인일 뿐이며 경찰이 사람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옅은 미소는 초조함을 감추려는 시도였다. 한 반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고미란이 체포됨으로써 더 큰 조직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수사관들은 고미란을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와 특별 차량으로 향했다. 두 젊은 여성은 보호를 위해 다른 차량으로 옮겨졌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서서히 자신들의 목숨이 방금 구해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포항의 밤바람이 강하게 불어 바다에 짠 내음을 도시 한가운데로 가져왔다. 거리는 평소처럼 붐볐다. 사람들은 작은 카페에서 방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갔다. 작전명 924N 팀에게 그날 밤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다. 시신으로 가득 찬 죽음의 배에서 시작하여 이제 그들은 거짓 약속으로 희생자들을 모집해온 여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경북경찰청의 조사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천장에 형광등이 서류, 사진, 그리고 작전 결과 기록으로 가득 찬 긴 나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책상 끝에는 고미란이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짙은 화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제는 마른 듯한 붉은 입술. 하지만 가끔씩 냉소적인 미소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상관없다는 듯했다. 그녀 앞에는 한태석 반장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몸은 약간 앞으로 기울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다른 두 명의 수사관은 방 한쪽에 서서 모든 말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반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고미란이 인신매매에 연루된 강력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어선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된 17구의 여성 시신을 언급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한 최현우와 이진호의 진술도 말했다.
곰이라는 몸을 고추 세우고 거만한 어조로 자신은 단지 중개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경찰이 사람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단지 소녀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 반장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는 큰 파일을 곰이란 쪽으로 밀었다. 그 파일에는 그녀가 체포된 카페의 사진, 그녀가 희생자와 대화하는 CCTV 영상, 그리고 위장팀이 녹음한 대화록이 들어 있었다. 한 반장은 모든 증거가 곰이란이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주 모집 책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곰이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사진들을 빠르게 훑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턱을 치켜들고 강한 척했다. 그녀는 그 소녀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길을 제안했을 뿐,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고. 한 반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그러나 압박감 있게 두드렸다. 그는 배의 어창에서 얼어붙었던 17명의 희생자들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 모두 쉬운 일, 높은 급여, 밝은 미래라는 미끼에 걸려들었다. 그는 물었다. 곰이란 씨가 그 차가운 얼굴들의 사진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 말에 방은 조용해졌다. 곰이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씁쓸한 어조로 작게 웃었다. 그녀는 세상은 힘들다고 말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 그녀는 자신도 단지 흐름에 따라 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반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곰이란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어서 곰이란이 매번 선정마다 받은 돈의 액수를 언급했다. 그는 최현우의 진술에 따라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말했다. 그는 곰이란이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맹세할 용기가 있는지 물었다. 곰이란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자신을 변호하려 애쓰며 단지 더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조직의 작은 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반장은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잃어버린 모든 생명은 책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곰이란이 보수든 작은 손이든 상관없이 희생자들의 피는 그녀의 손에 묻어 있다고. 곰이란은 입술을 깨물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젊은 여성들을 항구로 데려간 적이 있다고 나직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일자리 약속으로 유혹한 다음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그룹에 그들을 넘기는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방은 잠시 조용해졌다. 수사관들은 모든 말을 기록했다. 이 자백은 큰 진전이었다. 아직 완전히 솔직하지는 않았지만 한 반장은 이어서 그녀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곰이라는 대답을 미루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진짜 이름은 모르고 특정 별명으로만 불린다고 말했다. 한 반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본 후 희생자 강서연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소녀가 겨우 20살이었고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주겠다는 희망을 안고 떠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얼어붙은 시신뿐이었다. 그는 곰이란이 그 사진을 쳐다보고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 물었다. 곰이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잠긴 목소리로 자신은 결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한 반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바로 그 침묵과 양심 없이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17명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그는 법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곰이란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곰이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더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이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두렵다고 했다. 한 반장은 팀에게 그 문장을 상세히 기록하라고 신호했다. 그에게 이것은 새롭게 열린 문이었다. 그날 밤의 신문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고미라는 마침내 자신이 거대한 조직의 일부이며 그녀 위에 더 강력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조사실 밖에서는 포항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오직 벌레 소리와 가끔 들리는 차량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 작전명 924N의 여정은 이제 더 어두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고미란의 자백을 통해 수사관들은 그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벽시계가 천천히 흐르는 매 순간을 알리며 조용히 똑딱거렸다. 고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손목의 수갑이 등불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지난 몇 분 동안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마치 자신과 싸우는 듯 이따금 심호흡을 할 뿐이었다. 한태석 반장은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는 고미란 같은 사람의 방어벽을 깨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적절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침묵이 그녀의 심리를 압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고미란이 얼굴을 들었다. 뺨에 화장이 번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잠긴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조직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모자가 아니라 단지 명령을 실행하는 손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한 반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미라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좌우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벽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리고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녀는 한 이름을 말했다. 첸용.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그 이름은 젊은 수사관들에게는 낯설었지만 경험 많은 한 반장은 즉시 패턴을 알아차렸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조직은 종종 교활하고 한국의 사법권 밖에서 숨어있는 외국인 인물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 반장은 고미란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확신을 요구했다. 고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첸용이 중국 광시성 출신의 남자라고 말했다. 그가 모든 흐름을 통제했다. 고미란의 임무는 단지 시골 마을에서 젊은 여성들을 찾아 거짓 약속으로 유혹한 다음 이미 기다리고 있는 선박 그룹에 넘기는 것이었다. 모든 결정은 첸용의 손에 있었다. 다른 수사관이 즉시 그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고미란은 이 조직에서 3년 이상 일했다고 말을 이었다. 선적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사용된 번호는 항상 바뀌었지만 그녀는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첸용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항상 중개 계좌를 통해 돈이 제때 입금되도록 했다. 한 반장은 물었다. 고미란 씨는 소녀들이 떠난 후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고미란은 심호흡을 한 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일부는 실제로 해외 레스토랑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로 약속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라진 사람도 있었고 카지노에서 강제 노동을 당한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장기를 적출당하기 위해 팔렸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했다. 그 말에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사관들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범죄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한 반장은 다시 질문을 강조했다. 고미란이 장기 매매의 증거를 직접 본 적이 있는가? 고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첸용의 부하 중 한 명에게서 희생자의 시신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차가운 상품이라고 불렸고 이미 생명이 없어도 팔 수 있었다. 그 말을 듣자 수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 반장은 책상 밑에서 분노를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자백이 국제 공조를 이끌어낼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알았다. 고미란은 이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첸용은 교활하고 항상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종종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부하들 사이에서는 첸 회장님으로 불렸다. 말이 없는 인물이지만 그의 모든 말은 명령이었다. 그는 한국, 필리핀, 그리고 광시성 해역 사이의 해상 경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선적이 있을 때마다 고미라는 소녀들을 어디서 모아야 하는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어느 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받았다. 첸용은 여러 작은 항구에 사람들을 심어두어 그의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 반장은 주에 깊게 들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작전명 924N이 이제 더 이상 국내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영역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 단계는 인터폴과 중국 당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미라는 마침내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그녀는 자신도 두렵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조직이 크고 저항하는 사람은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사진을 본 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묻어둘 수 없었다. 한 반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미란이 완전히 솔직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숨기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첸 용에 대한 자백은 큰 문이 열린 것이었다. 이제 진짜 주모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한 반장은 서울의 지휘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첸 용의 이름이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수집된 데이터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당국에 전달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경찰청 건물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깜박였다. 세상은 건물 안에서 방금 거대한 비밀이 밝혀졌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다. 수사관들은 회의실에 진지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첸 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주요 목표가 되었다. 서울의 하늘이 아직 어두울 때 작전명 924N의 공식 보고서가 경찰청 본청 책상에 도착했다. 첸 용의 이름이 한국 해역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신매매의 배후 주모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 문서는 즉시 외교부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채널로 전달되었다. 몇 시간 만에 이 사건은 국내 수사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작전으로 바뀌었다. 베이징에서는 인터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가 같은 소식을 접수했다. 그 보고서는 많은 관리들을 놀라게 했다. 첸 용은 낯선 이름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그는 강력한 증거 없이 정보 문서에서만 언급되었다. 이제 고미란의 자백과 죽음의 배에서 나온 명백한 증거로 그의 위치는 주요 주모자로 더욱 명확해졌다. 그날 오후 경찰청 본청에서는 합동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해양경찰청, 그리고 국가정보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태석 반장은 현장의 발견 사항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 소환되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고미란이 어떻게 희생자들을 모집했는지, 배가 어떻게 시신을 운반했는지, 그리고 첸 용의 이름이 어떻게 마침내 드러났는지를 설명했다. 회의 분위기는 심각했다. 모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한국이 중국 경찰에 공식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로 결정되었다. 목표는 분명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첸 용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것이었다. 다음 며칠은 분주했다. 증거 문서가 복사되고 희생자 사진 파일이 준비되었으며 법의학 보고서가 첨부되었다. 모든 것이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보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다. 중국 공안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첸 용이 오랫동안 감시 목록에 있었지만 교활하고 항상 위치를 옮겨 다녔다고 인정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첸 용은 광시성의 작은 공업단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곳은 해산물 가공 공장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희생자들이 팔리기 전에 경유지였다. 그곳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경로가 관리되었다. 한 반장은 중국 공안 관리와의 화상회의에서 직접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한국이 사건의 연락책 및 증인으로 소규모 팀을 파견하는 합동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 반장은 한국 팀을 이끌도록 지명되었다. 비행기가 광시성 난닝에 착륙했을 때 한 반장은 낯설고 건조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공기를 느꼈다. 그와 함께 2명의 고참 수사관과 1명의 통역관이 있었다. 그들은 굳은 표정과 경계심 가득한 중국 공안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현지 공안본부에는 광시성 지역에 큰 지도가 걸려 있었다. 붉은 점이 첸 용의 본거지로 의심되는 해산물 가공 공장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는 희생자들이 숨겨져 있는 지하 창고가 있었다. 작전 계획은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중국 합동부대가 선봉에 설 것이었다. 한편 한국팀은 감시, 추가 정보 제공, 그리고 한국 출신 희생자와 관련된 증거를 식별하는 임무를 맡았다. 작전 전날 밤, 한 반장은 소박한 숙소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포항에서 가져온 희생자들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 젊은 얼굴들은 마치 그를 되돌아보며 정의를 요구하는 듯 했다. 한 반장은 마음속으로 이번만큼은 그 거물 주모자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새벽녘,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중국 공안이 공업단지 주변에 흩어졌다. 그들은 방탄조끼를 입은 검은 옷차림이었다. 한국 팀도 물류 차량에 위장하여 합류했다. 먼지와 섞인 차가운 공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모두의 정신은 불타올랐다. 신호가 주어지자 부대가 일제히 움직였다. 공장 정문이 부서졌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장한 부대가 신속하게 진입했다. 경비를 서던 몇몇이 저항하려 했지만 즉시 제압되었다. 한 반장도 안으로 들어갔다. 비린내 가득한 공장 내부 너머에서 그들은 지하 창고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두드리는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희미한 비명이 들려왔다. 철문이 열리자 창백한 얼굴에 수십 명이 보였다.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었고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그 광경에 한 반장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즉시 희생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도왔다. 한편 중국 의료팀이 신속하게 움직여 도움을 주었다. 그 희생자들 중 일부는 동남아시아 출신이었고 그중 몇몇은 몇 달 전 실종된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다른 방에서는 부대가 큰 체구에 굳은 얼굴을 한 남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가 바로 첸 용이었다. 그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한 부대에 의해 발이 멈췄다. 수갑이 즉시 그의 손에 채워졌다. 한 반장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국의 바다에서 얼어붙었던 17명의 영혼이 이제 복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거물 주모자는 마침내 법의 손에 떨어졌다. 작전은 정오 무렵에 끝났다. 수십 명이 체포되었고 수백 개의 증거물이 압수되었다. 여행 서류, 현금, 그리고 희생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된 마취제까지. 그 지하 창고는 이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범죄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오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공안은 한국의 정보 도움으로 대규모 국제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했다고 발표했다. 첸 용의 이름이 주모자로 언급되었고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한 반장은 연단 뒤에 서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카메라를 향해 포항 법의학실에서 보았던 희생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싸움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한 걸음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날 밤 소박한 숙소에서 한 반장은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17명의 영혼을 위한 정의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또한 구출해야 할 다른 많은 희생자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회의실, 수사관들은 진지한 얼굴로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해상 경로 지도, 그리고 신문 결과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포항에서 고미란을, 광시성에서 첸용을 체포한 지금, 이제 희생자들의 여정을 재구성할 시간이었다. 주된 목표는 17명의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한태석 반장은 큰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부터 경상북도까지 이어지는 긴 선을 그렸다. 그 선은 국제해역에서 끝나는 해상 경로로 갈라졌다. 지도를 가리키며 그는 단계별로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집이었다. 고미란과 그녀의 조직은 가난한 시골 마을, 시장, 심지어 공장 노동자들의 원룸촌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해외 일자리를 약속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고미란은 항상 달콤하게 말했다. 높은 급여, 쉬운 일, 그리고 가족을 도울 기회를 언급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유혹에 넘어갔다. 특히 어려운 경제적 배경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임시 수용이었다. 성공적으로 유혹한 후 고미란은 희생자들을 포항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으로 데려갔다.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집처럼 보였지만 안에서 희생자들은 며칠 동안 억류되었다. 그들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출도 금지되었으며 모든 여행 서류가 처리 중이라는 변명을 들었다. 세 번째 단계는 선박으로의 이송이었다. 보통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은 진정제가 섞인 액체를 마시도록 강요받았다. 그들은 힘이 빠지고 쉽게 통제되었으며 어선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강철 어창문이 굳게 닫혔다. 그 젊은 몸들은 다른 수십 명과 함께 좁은 공간에 내버려졌다. 네 번째 단계는 죽음의 항해였다. 어창 안은 공기가 탁하고 산소가 희박했다. 아직 의식이 있는 희생자들은 울고 애원하며 배의 벽을 두드리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거나 더 정확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저항하면 선원들은 주사를 통해 진정제 투여량을 늘렸다. 반이식 상태에서 그들의 몸은 굳어갔다. 숨은 점점 짧아졌다. 한 반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어깨에 매화 문신이 발견된 제주도 출신 희생자 강서연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모든 희생자에게는 이야기와 가족, 그리고 꿈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어창에서 그들의 모든 희망은 멈췄다. 다섯 번째 단계는 죽음이었다. 신선한 공기가 없는 좁은 공간에서 그 젊은 몸들은 서서히 생명을 잃었다. 하나씩 쓰러졌다. 대부분은 산소 부족으로, 일부는 과다한 약물 투여로. 23일 만에 그 어창은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보존이었다. 이미 생명이 없는 몸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얼음 밑에 쌓였다. 이 조직에게는 시신조차도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졌다. 수사관들은 그 설명을 침울한 얼굴로 들었다. 그들의 마음은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찢어졌다. 회의실에 있던 강하사는 자신의 사진을 꽉 쥐었다. 그는 희생자들과 비슷한 나이의 집에 있는 딸을 떠올렸다.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들의 영혼이 더 평온한 곳을 찾기를. 이 재구성은 법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한 반장은 이 조직이 살아있는 몸을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시장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차가운 상품으로 보았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회의가 끝난 후 한 반장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별이 총총한 포항의 하늘을 쳐다보았다.
멀리서 바다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반복적으로 해변을 쳤다.